자, 여러분, 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겨난 그 세포들은 루카의 바로 직계 자손들인 세포들은 전부 원핵세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원핵세포들 중에 그들의 이제 이 생활 양식을 우리가 분류해 본다면은 소위 말해서 이들은 전부 뭐라고 분류가 될 수 있냐면은 종속영양생물이라고 분류를 해서 종속영양생물. 영어로 얘기해서 이것을 헤테로트로프라고 얘기를 하죠. 헤테로. 뭐 다르다는 얘기지. 헤테로트로프. 트로프는 여기서 이제 뭐 음식, 영양 뭐 그런 것을 뜻하는 건데 뭐가 다르다는 얘기지. 종속영양생물의 이 상대적인 반대의 개념은 오토트로프라고 해서 이것을 한국말로는 종속 대신에 뭐라고? 독립영양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 밖에 있는 푸른 우리의 친구들은 독립영양생물인 것이고 우리처럼 누군가를 헤쳐가면서의 우리의 생존을 유지를 하는 친구들은 종속영양생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이제 있어 보이게 정의를 하면은 definition을 그러니까 자가 영양생물 오토트로프로 이 중에 일부가 나중에 새롭게 진화를 한 것인데 이 정의가 여기 안 돼 있구나. 정의는 나중에 돼 있나? 정의를 해봅시다. 자, 먼저 이 자가 영양생물의 데피니션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들은 스스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친구들이 스스로 밥을 지어 먹다니 무슨 얘기냐면은 무기물 있잖아요. 무기물을 유기물로 자기의 몸 안에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친구들이 자가 영양생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데 유기물의 중요성이 바로 우리에게 음식이 되는 밥, 유기물만이 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는 탄소의 존재 유무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탄소가 있으면서 이 유기물들은 거대 복잡이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우려 먹을 게 나오는 거지. 무기물은 간단한 물질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에너지를,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뽀개가지고, 음식은 제비다리이다. 뽀개서 뭔가를 얻는 것이 음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식, 곧 여러분들이 먹게 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곧 좀 있으면, 1시간 정도 있으면 먹게 될 오늘의 음식은, 그 음식의 우리의 기능은, 역할은 뭐냐면, 그것을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잘해줄게. 들어온 다음에 분해시켜서, 그들은 고분자 물질이란 말이에요. 음식이란 건 전부 한결같이 공통점이 유기물 중에서도 고분자 물질입니다. 등치가 커. 가지고 있는 게 많아. 이렇게. 화학결합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지. 그거를 어떻게,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것을 하나하나 똑똑 부러뜨려가지고 그들의 화학결합을 부러뜨리면 부러지는 그 화학결합에서 아야 아파하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니까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사작용 중에 둘 중에 하나잖아. 어떤 대사작용은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대사작용이 있고 어떤 대사작용은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대사작용이 있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수행을 하는 거죠. 음식을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화학 반응을 수행시켜서 그 에너지를 끌어내는 거지. 왜? 슬픈 일단 자 그건 뭐 난 차치하고 그래서 자가 영양생물은 그런데 아주 고고하게 살 수가 있어서 무기물 떠다니는 그냥 뭐 이렇게 이산화탄소 뭐 그런 것들을 들이마셔가지고 마치 지들이 신선인 양 그거를 유기물로 변환을 시킬 신박한 재주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밥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밥을 어디 가서 동량하고 구걸하지 않아도 그냥 공기 들이마시면 밥이 돼버리는 물론 여기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변환이 되는 게 공짜가 아니죠. 왜냐하면 무기에서 유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수준이 달라지거든. 에너지의 수준이. 유기물이 된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가득 담고 있다는 지금 기름을 꽉 채운 그런 물질인데
무기물은 이거 완전히 탱크가 빈 그런 차. 그럼 이게 이렇게 변하려면 뭔가 여기다가 돈 지불해서 돈을 가지고 집어 넣어야 될 거. 에너지를 집어 넣어야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겠죠. 그것을 요즘 세상에 있는 이 자가 영양 생물들은 주로 누가 그 에너지를 제공해 주죠? 빛이, 태양을 유시한 빛 에너지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합성. 무기물에서 이 유기물인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이것을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 이제 종속 영양 생물들은 우리를 비롯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슬픈 운명인 거죠. 유기물이 있어야 돼, 우리는. 에너지. 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한 유일한 물질은 유기물이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유기물이 어디 가면 흙 파면 유기물 나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유기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다른 생명체.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생명체의 안녕을 침해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서 우리의 유기물을 섭취를 할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가 영양 생물들은 일찌감치 그러한 고뇌에서 벗어나서 난 이러고 살 수 없어. 그래서 진화를 이렇게 해서 그 다른 누구를 죽이지 않고도 자기들끼리 이제 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두 가지 생명체가, 그 단계가 언제 발생했느냐? 이미 진핵세포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그들끼리 이제 막 이합 집산을 해서 진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종속 영양생물로 그대로 남아있고, 나는 옛 것이 좋아. 새롭게 무언가를 이제 진화를 하는 그런 자가 영양생물도 생겨났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의 아주 중요성은, 그냥 자가 영양생물이 그런 식으로, 야, 난 이제 내 밥 스스로 내가 지어 먹는다. 이제,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라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그들이 이 밥을 지어 먹기 위해서 소위 광합성이라는 것을 수행을 하는 재주를 산신령에게 배워왔는데, 하산해라 이제.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막 수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러면 그 부산물로 쓰레기로 그 광합성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로 뭐가 생기냐면 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산소가. 옛날에 아까 그 그림을 봤잖아요, 처음에. 복잡으로 나가는 그 그림에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 물질 중에 산소가 안 보였네, 그지? 처음에는 산소가 없었어, 여기에. 이들이 생겨나면서 갑자기 산소가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해. 대기에 갑자기 산소가 뽑아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겐가는 큰 재앙인 것이 지금. 산소가 농도가 많아지면 과산화수소도 돼버리고 막 그래서 소독약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세균도 생겼을 것이고, 여기에 적응하지 않으면, 새롭게 생겨난 산소에 대응해서 우리가 새롭게 적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진화라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절박한 심정, 의지만 갖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갑자기 내가 나처럼 이렇게 강연을 할 때 손이 하나만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손이 하나 더 있으면 이것도 동시에 막 이러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막 열심히 하면 손이 갑자기 여기서 머리에서 새롭게 딱 진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 뭔가 사고가 생겨야 되잖아. 사고가. 유전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어쨌든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런 사고가 생겨서 이렇게 산소가 생김으로써 해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체들이 마구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요즘 보게 되는. 그래서 대기의 산소 축적이라는 것이 정말 큰 사건인데, 왜? 이거 없이는 진핵세포가 생겨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사실. 이 진핵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가 영양생물이 산소를 옛날에 밤부터 이렇게 뽑아냈었나 보다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표를 잘 들여다보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 처음에 46억 년 전쯤에 이렇게 지구가 생겨나서 원핵 생물은 한 10억 년 있다가 뿅 하고 원핵 생물들이 생겨났는데, 이거 다 어떻게 알아? 화석이 얘기해 주는 거죠, 화석. 화석에 근거해 보면 이거 밑으로 내려갈수록 화석의 연대를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랬을 때 갑자기, 그럼 진핵 생물은 언제 난 거? 감히 우리가 원핵 생물과 감히 겸상을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10억 년도 훨씬 더 지난 후에 겨우 진핵세포가 태어난 거지. 감히 어딜 건방지게 원핵세포 앞에서 감히 겸상을 해, 우리가?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중간에 산소가 이렇게 축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누가 이 짓을 이렇게 해놓은기요? 누가 여기다 산소를 싸질러 놓은기요? 제가 했어요. 라고. 결국 이 원핵 생물 중에 일부가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영양 생물들이 이것을 해서 지구의 대기를 바꿔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만 진핵생물이 탄생할 수가 있었다. 왜? 모든 진핵생물이 필수적으로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포 소기관이 아까 뭐라 그랬죠? 미토콘드리아잖아요. 미토콘드리아는 산소 없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산소가 있어야만. 우리가 숨 막히면 왜 죽어? 숨 막히면 죽잖아. 한 5분만 이렇게 하면 그냥 죽잖아. 그 죽는 이유가 여기 이 동네와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들이 난리가 나는 거지. 산소 달라고. 산소 안 주면 나 ATP라는 에너지 안 만들어낸다고 이제 막 파업하고. 그럼 이제 이 동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동네는 멀쩡해. 다세포 생물로서 나머지 동네는 산소가 한 5분에서 10분, 30분 없어진다고 해서 안 죽어. 여기는 그냥 살아. 다만 여기와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다세포 생물로서 여기와 여기가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뇌사 또는 심정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숨 막히면 죽는다라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전부 다 근원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미토콘드리아의 그 기능,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산소가 공급이 되기. 그러니까 그러한 새로운 대사작용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산소가 없었던 시절에는 이런 게 필요 없었을 거 아니야. 쓸데없는 얘기지. 산소가 있고 나서야 그것을 이제 대응해서, 이제 새로운 산소가 생겨났네? 누군가는 적응 없이 산소에 의해서 산소가 독성 물질로 그들에게 다가와서 다 죽어버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이겨내서 새롭게 미토콘드리아로 진화한 거예요, 그들이. 미토콘드리아 타입의 세균으로 진화를 한 거야. 산소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진핵생물이 탄생한 다음에 처음으로 다세포 생물이, 산소가 이게 진핵생물 중에서 일부가 다세포 생물이 되기 위한 이 건너뛰기 역시 산소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왜냐하면 이게 하나가 혼자서 솔로로 살 때와 여럿이 모여서 뭐 몇만 개 또는 뭐 몇십 조의 세포가 같이 모여서 할 때는 서로 이 에너지를 갖다가 이게 공급해야 되는 그 차원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도 원핵세포들은 그러한 미토콘드리아 같은,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 마치 이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의 비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효율에 있어서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효율은 엄청난 거거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한 번에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생기면 왔다가 돼. 드디어 이제 나도 크게, 사이즈도 크게 만들 수 있고, 등치도 크게 만들 뿐만 아니라, 너도 와. 막 이렇게 막 새를 불려나가는 거죠. 다세포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그게 산소가 있어야만, 왜? 미토콘드리아가 산소 없이는 기능을 못하니까. 그래서 산소가 다세포 생물의 진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라고 혹시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의 방대한 양이 다세포 생물을 이렇게 성립시키는데 필수적인데, 산소가 없으면 미토콘드리아가 그런 기능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그러고 나서야 이제 슬슬 한번 간을 보다가 땅으로 올라와서 살기. 옛날에는 물속에서만 살다가, 옛날에는 왜 물속에서만 살았을까? 그러다가 일단 처음에 태초에 그 룩한지 뭔지 하는 그 모시기가 저렇게 저절로 생겨나는 이 환경 자체가 물 속에서 하는 특정한 장소에서, 바다 깊은 곳에서, 거기서나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썰이 있어요, 이제. 왜냐면 이게 사실 저절로 아까 보여준 그 그림 자체가 단순한 물질들이 뭉쳐서 조금 더 복잡한,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이렇게 나가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사실 그게. 저절로 그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왜 안 되냐? 엔트로피라고 들어는 봤나? 엔트로피상으로 그게 안 돼요. 올라갈 수가. 근데 그게 됐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밖에서
에너지를 주입을 시켜줬다는 얘기인데 누가 그걸 시켜줬을까? 그걸 이제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창조론 신학자들은 하느님 하는 것이고, 하느님이 그거를 집어넣어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생명과학자나 물리학자, 화학자들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저절로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한 가지 있긴 한데, 이게 에너지가 아주 특정한 장소에서 어떻게 특별한 방법으로 들어가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라고, 그게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이제 심각하게 다룰 좀 시간은 없는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바다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처음에 시작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썰, 그것도 역시 언젠가는 뒤집어질 수도 있는 얘기이고, 혹시 또 알아요? 갑자기 별똥이 날아가고 별똥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시작이 됐다라고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는 얘기고, 그건 누구도 사실 모르는 얘기인데, 현재로서 가장 설득력 있는 이 과학자들의 썰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설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있다가 바닷속에서 그러니까 번창을 했겠지. 생명체들이. 그러다가 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 이제 무트로 나오게 된 거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처음에 이렇게 무트로 나와? 왜 옛날에는 못 나오고 있다가 어쩌다 이렇게 나오게 됐을까? 요 땅으로의 이제 나도 이제 일광욕 좀 한번 해보자. 라는 이거 역시 산소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얘기랍니다. 왜? 자외선, 오존, 자외선, 무슨 X선, 무슨 감마선 이런 것들이 옛날에 요 이전을 했을 때 처음에 첫 주자 한번 해볼까? 올라가 볼까? 하고 이 해변 주변에 살던 생명체들 중에 어쩌다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물이 말라버린 친구들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그냥 빼박 올라가 보자. 이왕 이렇게 되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고 가보자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처음에 전부 다 어떻게 됐을까? 장렬하게 전부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라는, 그 강력한 우주선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이 자가 영양 생물들이 산소를 이제 충분히 대기에 축적을 한 후에, 충분히 산소가 대기에 차고 넘치면 차고 넘친 산소들이 점점 더 성층권 쪽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형성하죠? O2 대신에 O3를 형성하지. 오존이라는 것을 형성을 해서 이제 그것을 막아주거든. 오존층이 자외선도 이제 조금 팍팍팍 막아주고, 자외선도 더 무시무시한 무슨 X선 그런 것도 막아주고 해서 그제서야 나가. 그래서 이 대기의 산소가 그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일단 처음에 산소는 진핵세포의 첫 진화를 가능하게 해줬으며, 두 번째는 다세포 생물의 진화도 가능하게 해주고, 세 번째는 이 육지로의 모든 생명체들이 이동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생태계를 이룩하게 해준 이 세 가지의 큰 공로상 감사패 전부 다 산소에게 줘야 될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제 나오네. 그러니까 결국 이 자가 영양생물의 정의가 이런 거라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필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자, 아까 이 남세균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광합성을 하는 그 세균들의 그들의 조상이었을 거예요. 이 남세균의 조상이 아마 그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일부 애들에게는, 그래서 결국 이 산소라는 것이 새로운 가능성을, 누구에겐 재앙이고 누구에겐 새로운 기회가 되는,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대사를 수행하는 생물이 출현이,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의 조상, 산소를 이용해서 갑자기 에너지를 팍팍팍 뿜어내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조상이라는 이상한 뜬금없는 소리를 저 인간이 하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의 세포 소기관인데 조상이 어디 있어? 자, 얘 들어보세요. 이제 그게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 대해서, 엽록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둘 다 보면 생긴 게 매우 흡사한 측면이 많아요. 두 개. 세포, 우리가 3장인가 4장에 가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이 구조를 제대로 살펴보면서 그들의 닮은 점을
이 관점에서 소위 말하는 지금 이 내부 공생 이론이라고 하는 이것을 소개를 하는 것인데, 뭐 많이 들어본 저기 있는 분들도 이미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같이 안에서 같이 산다는 얘기, 공생이라는 얘기는 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산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둘 다 원래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던 세균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더 큰 세균, 깡패 같은 고세균, 어느 고세균이 야 너 뭐야 들어와 잡아먹어버렸어요. 잡아먹어버렸는데 보통 같으면은 잡아먹고 분해를 해서 이제 파괴해서 에너지로 썼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미쳤는지 무슨 돌연변이가 생겼는지 어쨌든 잡아먹지 않고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 대신 계약서 써라 해서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부터 같이 서로 너는 여기서 살아서 혼자 독립적으로 복제를 허락을 해주고 너의 유전자도 내가 유지하게 해주마. 그 대신 나한테 상납, 에너지, 서로 윈윈. 나는 너를 보호해주고 너는 이 안에서 번창하고 라는 서로 간의 계약서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의사소통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어쨌든 뭔가 모르나 그렇게 해서 살게 됐다는 썰입니다. 뭐 동화 같은 얘기지. 말이 돼? 말이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증거가 있단 말이야. 그 증거는 이제 우리가 3장의 세포를 볼 때 내부 공생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제 살펴볼 것이고 지금은 그냥 살짝 이들이 결국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각각이 서로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그냥 들어왔다. 어쩌다가 들어온 친구. 막 여기 진핵세포로 막 발돋움하려는 세포가 있었어. 난 이제부터는 너희들과는 다른 진핵세포가 될 것이야. 핵은 갖췄어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핵도 만들어 놓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핵과 비슷한 뭐 세포 소기관 다른 것들도 이제 갖췄어. 그러나 아직도 뭔가 부족해. 이렇게 점점 등치는 커지는데 이제 불안해지는 거지. 내 이 큰 등치를 감당을 에너지가 없이는 감당이 안 될 텐데 나의 수명은 이제 곧 오늘 내일 하겠구나. 그러나 오늘 갑자기 은총이 내려서 미토콘드리아의 조상인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던 미토콘드리아 같은 녀석이 쑥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같이 살까 하고 그럼 이제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지? 우리의 동물 세포의 조상이 되는 거지. 다 갖췄지 이제. 세포석유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얘가 있으면 이제 에너지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큰 60평짜리 아파트를 다 이게 난방을 때울 수 있을 에너지가 미토콘드리아가 제공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정말 넌 너무 이쁘다. 같이 왜 인제 들어왔니? 하고 그렇게 같이 살게 됐다는 것이 내부 공생 이론이라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지금 저 바깥에 있는 저 푸른 우리의 친구들의 조상은 한술 더 뜨는 거야 이게. 이거 훨씬 더 미끼가 있는 거지. 벼락을 살다가 2번 맞는 확률 또는 살다가 로또 복권을 2번 당첨되는 확률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러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어떤 이상한 녀석이 또 여기 같이 추가로 들어오는 거지. 엽록체의 조상인 거지. 엽록체는 미토콘드리아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걸 할 수 있잖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게 되니까 이건 완전히 미토콘드리아로 에너지를 또 이렇게 만들 뿐 아니라 스스로 밥까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신박한 저런 식물의 조상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얘기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내부 공생 이론을 요약한 얘기입니다. 믿기 힘들죠. 이게 핵이 말이 돼? 2번이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근데 그럼 뭐 다른 대안적인 가설을 제시해야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입증할 증거는 과학적인 증거는 최소한 3가지 정도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4장인가 3장에 가서 살펴볼 얘기고 결국 우리의 조상 우리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산소와 더불어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함으로써 제대로 된 진핵세포와 그로부터 파생이 된 다세포 생물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이 일단 요지입니다. 하나의 데이터로서 산소의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고 가는 이 데이터가 뭐냐면 이렇게 좀 시간이 이게 이쪽 Y축이 대기에 있는 산소의 농도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없다가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가는 게 뭐야? 이게 광합성 해서 이제 산소를 뽑아냈다는 얘기지. 그런데 말이죠. 이 현재지. 여기가 현재인데, 현재 이제 산소 농도 수준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느 날, 이쯤 되면, 약 2억 5천만 년쯤 되나? 요게? 지금으로부터? 2억 5천만 년 전쯤 될 때는 갑자기 이게 뿜! 하고 꽁충! 지금의 레벨의 최소한 40% 이상이 더 산소가, 농도가 증가된 시절이 있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런, 어쩌다 보면 갑자기 광분해서 이 산소를 광합성을 하는 이 생명체들이 광분해서 갑자기 막 번성을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 그러다 보면 이제 파국을 맞아서 다시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뚝 떨어지게 돼 있는 균형이 잡히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재밌는 점은 뭐냐면 요 시절에 갑자기 살았던 요거. 그러니까 이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집채만한 파리, 집채만한 잠자리 같은 것들이 그때는 있었다는 얘기지. 집채라는 얘기는 과장이고 잠자리 화석을 보면 잠자리가 보통 한 요만한데 이만한 잠자리가 그때 당시엔 발견이 된다는 얘기거든. 왜 이때만 가능하냐라는 얘기지. 곤충은 비행을 할 때 새와는 또 다르게 비행을 하는데 요 날개짓이 워낙 방정 맞아가지고서 이거 계속 유지하려면은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드는데 그런데 그 등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비행을 하는 곤충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상 커질 수가 없는 그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건데 이때는 왜 가능해? 산소가 훨씬 더 풍부했기 때문에 그만큼 훨씬 더 이 에너지 미토콘드리아가 그것을 훨씬 더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다라는 것과 결부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공통성들에서부터 슬슬 다양성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사실 알게 모르게 지나온 거예요. 공통조상을 시작을 해서 뭔가가 이렇게 갈라지잖아. 원핵세포는 그대로 남아있는 그래서 지금의 대장균 그 조상으로부터 대장균이 아직도 있으며 그로부터 어느 시점에서 진핵세포가 생겨나고 이런 식물의 조상, 무슨 동물의 조상 이런 것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생겨나온 것들의 그런 다양성의 발생이 그것을 이렇게 몇 개를 확인을 한 겁니다. 결국 그 근저에 깔린 그것은 이 다양성이 왜 생기느냐, 왜 변하는 거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듯이 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지고 있던 DNA가 염기 서열이 그냥 저절로 변하는 거지. 한번 세포 분열할 때마다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변해. 우리 스펠 체크, 요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거 하면 다 쓰고 난 다음에 스펠링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요. 있지? 그거 안 하면 훨씬 더 많이 오탈자가 많이 나올 거야. 아이, 우리 세포가 어떤 분들인데 그거 없을 리가 있나? 있어, 그래도.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에러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에러가 많이 나오면 죽어. 왜? 보통의 이런 식으로 DNA 염기서의 변화에 의한 돌연변이, 우리가 얘기하는 에러, 돌연변이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훨씬 더 재앙을 가져올 확률이 훨씬 더 많거든. 왜냐하면 유전자의 지역에 아주 민감한 유전자의 지역에 염기서열이 변하면 그 결과는 잘못된 뭔가가 만들어지면 이거 될 리가 없죠. 그러면 다 죽어버리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돌연변이를 어떻게 쓰든지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있어. 그런 기능을 우리가 탑재를 했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스펠 체크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걸 잡아내지 못하는 오탈자가 나는 것하고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납니다. 그 에러 난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는 축복이 되어버립니다. 갑자기 새로운 기능이 생겨나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변화가 된 친구들이 개체가 그 변화가 이 개체의 생존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것은 결국은 그 당대에 죽지는 못하더라도 자손을 남기는데 뭔가 장애가 생기니까 그 유전자가 살아남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으면 또 얼마나 많은 세포 분열이 이렇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생겨왔습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그 와중에 아주 극히 일부는 이렇게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건설적인,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화의 원동력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개체의 다양성이 점점 생겨났다는 썰입니다, 이 결국.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종이 분화하는 그러한 결과를 잉태하면 이게 진화가 되는구나. 새로운 종이 생겨났다 하면 우리가 그제서야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새로운 종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변화가 생겨났어도 우리는 인지를 못하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 그런데 새롭게 일가를 이루면 이 중에 새로운 돌연변이가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이제부터 나는 독립적으로 하나의 일가를 이뤄서 나의 자손을 독립적으로, 그럼 그제서야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이제 새로운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보면 우리도 사실은 어쩌면 이 와중에 새로운 인류의 종이 이제 슬슬 탄생하는 과정에 있을런지도 몰라요. 특히 요즘처럼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화, 양극화가 되는 이 세상에서는 알게 모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 이런 종의 분화가 사실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 더더군다나 과학기술의 이 발전이 접목이 되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이제 딱 나눠질 때 심각한 이 생물학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와 사회 경제적인 문제와 접목돼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각설하고. 자, 그러면 종이 뭐요? 쉽게 해서 종 분화 알겠는데, 자, 이 둘 다 뭐요? 독수리입니다. 그 미국의 무슨 상징인 흰 대머리 독수리 라는 그놈. 아프리카에 있는 똑같아, 내가 보기에는. 흰 대머리 독수리하고 얘하고 뭐가 달라? 전혀 다른 점이 없네? 그런데 이 둘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둘이 독립적인 서로 다른 종이에요. 뭐지 이건?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이게 왜 얘네들 다른 종으로 구분하지? 그럼 뭐야 이건? 여기는 전부 달팽인데, 달팽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껍질. 여기는 전부 사람 얼굴이네? 서로 다 엄청 다르냐, 얼굴들이. 달라. 근데 이들은 전부 뭡니까? 같은 종의 일원이야. 뭐가 다른 거야, 이거? 이것과 뭐가 다른 거지? 여기선 다 같은 종이야. 이 달팽이나 사람이나. 다 같은 종인데, 저 앞에 그림 독수리는 이것처럼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것보다 훨씬 어쩌면 더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다른 종이래? 여기서 이 구분하는 그 명확한, 소위 말하는 캐티고리는 뭡니까? 기준. 뭘로 종을 구분하지? 그것이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생물학적인 종의 개념입니다. Biological Species Concept라고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있는 이 개들의 품종이 다른 개들이면 전부 같은 종이에요. 이 개들은 같은 종이야. 심지어 늑대하고도 같은 종이야. 늑대로부터 유래됐다고 이들은 전부 다 같은 종이야. 이쪽은 보면은 개, 그 다음에 고요태, 이런 늑대들, 이런 것들은 또 서로 다른 종으로 구분을 이들은 또 하기도 해. 무슨 차이라는 얘기죠? 이겁니다, 이거. 같이 서로, 영어로 인터브리딩이 교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 상상하기도 굳이 싫을 건 없지만, 별로 상상하고 싶지는 않은 얘기지만, 혹시 사람과 침팬지가 둘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있다면, 사람과 침팬지는 같은 종인 거예요. 근데 사람과 침팬지는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거든. 그게? 그러면 서로 다른 종이 되는 거죠. 왜 서로 다른 저 개 품종들이 현재로서는 같은 종에 속하느냐? 그들은 서로 교배를 시키면은 새끼가 그 안에서 나오거든. 늑대하고도 둘이 서로, 개와 늑대가 서로 같이 사서 결혼을 할 의향이 서로 있다면
새끼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사자와 호랑이도 사실은 그건 마찬가지죠. 보통 자연 상태에서 서로 안 하려고 그러지. 억지로 막 우리 안에서 집어넣고 결혼해 그러면은 낳긴 하잖아, 막. 그래서 이미 이전에 사자와 호랑이가 이미 이전에 옛날에 그런 것을 알기 전에 서로 살던 지역이 워낙 다르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종으로 전통적으로 구분이 되어 왔으나 엄밀히 얘기하면 사자와 호랑이는 어쩌면 그 경계선에 같이 서로 해서 낳을 수가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새끼가 낳아지는데 그 새끼가 온전해야 되는 거지. 그 새끼가 또 새끼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말과 당나귀가 새끼를 낳을 수가 있으나 그 낳은 노새는 불행하게도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불임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종으로 구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도. 이 DNA상에서 세포 분열을 할 때 이 생식세포를 만들 때 DNA상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문제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배가 가능하냐 안 하냐가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종을 구분하는 게 매우 편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생식이 가능해? 생식이 가능해서 자식이 나왔을 때 그 자식 역시 또 생식이 가능해? 그럼 너희 둘은 같은 종이야. 아무리 서로 생긴 게 달라도. 아무리 생긴 게 서로 비슷해도 둘이 절대로 안 해. 심리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이게 안 돼. 그러면 너희 둘은 다른 종이야. 라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물학적인 종 개념이라고 하는 거지. 생물학적인.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모든 이 세상의 생명체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우리처럼 유성생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 세균 같은 거 서로 자기들끼리 무성생식을 하잖아. 그럼 세균은 각각의 개개인이 전부 다 하나의 일가를 이루는 종이야? 독립적인?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유성생식을 하는 그런 생명체들한테는 적용하기 아주 편리한 것이고 동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직관적이고 좋은 효율적인 개념이긴 하나 많은 식물들이 그런 유성생식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혼자 생식을 하는 그런 친구들 많고 세균 쪽으로 가면 더하고 그들의 종을 이제 구분할 때는 이게 좀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나 뭐 그런 것까지 세세한 거 신경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양 수준에서 종을 딱 구분할 때 이게 가장 확실하게 믿음직스러운 그런 종 개념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데 이 중에서 약 겨우 10%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죠. 다양성 자체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역시 또 다이내믹 해가지고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이 현재에도 많은 종들이 그냥 멸종을 하고 새로운 종이 생겨나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그러한 것이 이제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을 누가 처음에 이것을 제대로 구분을 해서 했느냐? 옛날에 17세기인가 16세기인가에 그 스웨덴의 과학자인 린네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것을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체계적으로 이걸 구분을 해야 되겠다. 종을 하나씩 파악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것이 시작된 게 이제 우리가 호모 세이피엔스라고 하는 학명으로 우리가 구분 지어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개와 늑대는 캐너스 루퍼스라고 하는 학명으로 이제 부르고 하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명법이라고 하는 바이노미알 두 가지를 가지고 지칭을 한다고 해서 두 개 바이노미알 노먼클레이처라고 하는 이명법을 하나의 종으로서 사람을 학명으로서 표기할 때 호모 세이피언스라고 두 개를 쓰잖아요. 호모라는 것은 요 사람이 속한 종의 바로 윗단계, 위의 단계 클래스의 이름입니다. 호모라는 지너스에 속한 세이피언스라는 종, 그 두 개를 지칭을 같이 한 번에 해서 호모 세이피언스라는 식으로 해서 이것을 바로 이분이 린네가 18세기였구나, 그게 1700년. 이것을 창시를 해서 소위 말하는 생물학의 하나의 분파의 하나는 분류학을 처음으로 창시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분은
이분이 이런 이명법이라는 것을 처음에 고안을 해서 지금 현재 모든 이 생물학자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분류를 해가지고서 하는 요 이명법을 처음에 창시를 한 이유가, 동기가 매우 재미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신이 그대로 창조한 대로 내가 다 분류를 해서 기록해 놓는 것이 나의 험불한 이제 의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겨. 그때 당시만 해도 이분들처럼 이렇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전부 머릿속에 딱 뇌리에 박힌 것은 종이라고 하는 소위 그 개념은 태초의 창세기에서 창조됐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누가 감히 건드려 신이 창조한 건데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이 미천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제대로 기록해서 분류를 해놓는 것이다 라는 그런 동기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후에 조금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과학이 조금씩 발달하면서 땅을 파기 시작하니까 땅에서 뭔가 막 튀어나오네,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뼈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이건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상한 거대한 공룡뼈들이 막 튀어나오고 하니까 이게 뭐야? 왜 이게 요즘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아니 옛날에 원래 처음에 창조됐던 종들이 계속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단들이 나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이제 속명과 종명을 사용해서 표기를 하고, 계문, 과목, 가속종 하는 식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는 요거를, 우리 이 시간에서는 절대로 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은 알겠죠. 이거 왜 외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게 분류하는 게, 이 표범의 학명은 펜세라파두스라고 하는, 펜세라는 속에 속하는 고양이 꽈라고 하는 것은 펠리디에이라고 하는 고양이 과. 고양이 과 안에는 무슨 고양이도 있을 것이고 살쾡이도 있을 것이고 호랑이, 사자 다 들어 있을 것이지. 그 중에서 조금 더 나눠가고 세분화해서 지너스 펜세라라고 하는 그 중에 일부분인 요 표범, 특별한 요 표범과 같은 속에 속하는 무슨 스노우 레퍼드도 있을 것이고, 치타도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더 올라가면은, 오더라고 하는, 카니보라라고 하는 카니보라라고 하는 이 뜻에서 어원에서 보면 뭐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 육식을 하는 동물들. 카니보라는 동물들은 전부 한 곳에 모아놓고, 더 올라가면은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강에서는 맘멀리아, 포유동물들. 젖을 먹이는 포유동물들은 전부 한 곳에 모아놓고, 더 올라가서 코데이타라는 건 뭐냐? 척추, 등뼈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까지 다 합해서 등뼈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여기 다 모아놓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모아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분류 그냥 도서관에 가면 책 분류하듯이. 그래서 호모세이피엔스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 침팬지는 우리랑 가장 가깝다는 침팬지는 속까지 달라. 속이 호모가 아니야. 펜이야, 펜. 우리가 가장 가깝다는데 같은 지너스에도 속하지 않아. 왜? 같은 지너스에 속하는 다른 우리 현생 인류들은 다 멸종을 해버렸거든. 네안데르탈이나 그런 것까지 다 합해서. 우리만이 유일한 생존자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개와 늑대, 캐너스 루퍼스, 그다음에 식물 루비지노사 뭔지 알겠죠? 장미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계라고 하는 킹덤으로 이렇게 동물, 균류, 식물, 원생생물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현대 하는 것 조금 더 옛날에 소시적에 제가 학부에서 생물학을 배울 때는 이렇게만 배웠어요. 분류를 할 때 이렇게 육계로. 근데 요즘은 새롭게 육계와 따로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학은 세 개의 영역으로 3영역으로 나눠가지고서 이것을 분류하는 새로운 추세다라는 그런 것. 큰 굵직한 것만 봐도 이렇게 서로 분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공통조상인 소위 말하는 루카가 여기 자리 잡고 있으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이 유캐리오트라고 하는
관도 안 써주면 관도. 자, 그런데 이제 그 분류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분류를 그냥 기계적으로 물론 할 수도 있으나 요즘은 훨씬 더 뭔가 의미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전 제대로 뭔가 어떤 의미를 주자 하면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할 때 바로 이 진화적인 유연 관계를 여기다가 삽입을 해서 분류를 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요즘 훨씬 더 강렬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 처음에 초기에 린네 진화라는 개념이 당연히 없지 그때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분류를 하던 그런 출발점에서 요즘은 기왕이면 분류를 해도 뭔가 서로 관련성이 있게끔 서로 가까운 것들끼리는 진화적으로도 서로 가깝게 만들어 놓자 하는 것이 이제 트렌드이면서 소위 말하는 진화적 유연 관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이 공통조상의 시점이라는 얘기죠. 공통조상의 시점이 얼마나 가장 가까운 과거에 우리가 같이 공유했느냐가 서로의 이 친밀도, 진화적인 유연 관계를 이제 지정하는 것이. 이거 다 사실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요. 그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것을 우리는 진화 계통도라고 분류를 아까 본 요 트리 나무 같은 이런 것들을 진화 계통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요 공통조상 유인원과 사람의 공통조상이 가장 이제 가깝잖아요. 더 멀리 거슬러 내려가면 심지어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보고하고의 공통조상을 서로 같이 공유했던 그런 시점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요 특별한 요 진화 계통도의 묘미는 뭐냐면 요것은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면은 그냥 이 전통적인 분류학자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증거를 사용해서 그분들 재주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 특별한 요 계통도는 순전히 뭐만 가지고 DNA 염기 서열만 가지고 만든 겁니다. 여기 DNA 염기 서열만 비교를 해가지고서 자 오늘의 포인트 이거죠. DNA 염기 서열 비교에 의해서 정확한 유형관계 확립이 가능하다. 나 같은 이제 분자생물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통적인 분류학을 하시던 분은 화를 내시지 그럼. DNA는 전부 쓸데없는 어디서 감히. 하지만 속으로 전 제가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맞느냐? 왜 이게 아니 DNA 염기 서열 비교하면 왜 이것이 진화 척도가 될까? 쌍둥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트윈이 처음에 탁 탄생을 했을 때 DNA 100% 같을 텐데 이들이 점점 오래 살면 살수록 점점 더 멀어지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DNA 염기서열 비교를 함으로써 이들이 서로 간의 진화적으로 유연 관계가 가장 가깝다 또는 멀다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의 이론적인 출발점은 뭐냐면 이거죠. 공통조사. 이것이 아니면 성립이 안 되는 얘기지. 일단은 우리는 전부 하나에서 출발했다는 전제가 있어줘야 마치 우리들은 전부 하나의 한 배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다라는 그 개념에서 출발을 해야 이게 이론이 맞지. 그러면 우리가 달라진 이유는 뭐지? DNA 염기설 변화, 돌연변이에 의한 DNA 염기설 변화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진 거지. 근데 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시간에 비례하는 함수이고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변화하는 비율이 훨씬 커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왜? 이것은 그냥 저절로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DNA 염기 서열 변화가 어떤 특별한 목적의식이 있어서 어느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을 때 그냥 아무데나 놓고 그냥 때리는 것처럼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은 시간에 비례하고 각각의 개개인에서 랜덤하게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무작위로 발생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축적이 되는 거지. 결국 변화가 서로 많다는 얘기는 너하고 나하고 갈라진 지 훨씬 오래됐구나. 우리 둘이 비교했더니 변화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는 너하고 나하고 갈라진 지 그다지 얼마 되지 않았구나 라는 척도가 이론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DNA 염기서열을 변화해보면 전체적으로 98%는 일치한다 하는 식으로. 아, 정말 가깝네. 변화
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으니까.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져서 서로 한 100만 년 후쯤 되면은 이 염기서열 변화가 훨씬 더 커지겠죠. 사람과 침팬지 사이에도. 그래서 이것이 바로 DNA 염기서열 비교를 진화적 유연관계와 결부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결국 여기까지 하네. 아직도 할 게 야, 그럼 이제 이 진도가 왜 이렇게 또 점점 늘어지니? 못 살겠네. 어쨌든 나머지 부분 제가 하고자 했던 부분을 다음 시간에 마치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